하루에 일정 이상 현금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이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개인의 모든 이체 내역을 이제 조사받을 수 있는데 가족 간의 거래 내역까지 사실 몽땅 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굉장히 큰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현금 줄 때 이것 정도는 좀 지키면 세무조사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들은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한국의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행동은 좀 괜찮은 건가요? 명절의 용돈, 일반적인 금액 있잖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의 금액이 엄청 무리된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연히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 지출이나 이런 게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무서가 다 이렇게 막 추징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명절 용돈이 예를 들어서 막 1억이다.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으시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고모, 이모한테 8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축의금이라고 믿어줄 수 있을까요? 축의금은 비과세 항목에 적혀 있어요. 누구도 집 사라고. 그렇죠. 그분이 그걸 또 집을 샀어. 정확하시네. 그런 금액은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났기 때문에 증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국세청이 막 가족 간에 주고받은 거 5만 원, 10만 원짜리 다 보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안 봐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나 경조사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 추징을 한다라는 건 국민들에 대한 일정한 조세 행정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인력이 안 돼요, 인력이. 그걸 다 잡아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살아생전에 보는 건 증여잖아요.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펼쳐져요. 살아생전에 그 계좌 내역을 보는 건 개인의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세무조사의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래서 막 주시더라고. 10,000원, 100,000원 괜찮대 이장원 세무사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액수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추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통념상이라는 게 법에 문구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 행동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일정 행동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살아생전에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낮으면 별말 안 할 건데 주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또 문제가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계셨을 때 생활비 준 내역으로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PD님도 그 100만 원 줬다고 나 증여세 조사 걸렸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근데 상속이 일어나면 그게 발생할 수 있어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요. 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10년치 과거 거래 내역을 다 봐요. 이게 상속세랑 증여세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10,000원, 10만 원 안 걸리네, 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엄마 이제 전세자금도 받아야지. 1억, 2억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셨던 분,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겠죠. 그 주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증여자라고 부릅니다. 그 증여자분이 돌아가시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다음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상속인 이외의자의 대표적인 분들이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있으면 가정이 파탄나. 내연남, 내연녀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좀 복잡해져요. 상속이 아주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자금 준 거를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얹어요. 자녀는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괜찮다가 액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생활비는 안 걸리네. 그게 상속이 딱 펼쳐지면 10년치 거 딱 봐서 한 번에 딱 때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월세 세입자가 줘야 될 사람과 매칭이 안 된다. 근데 자녀분의 임대인이었다. 그러면 그게 확인돼서 추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봐볼게요. 결혼을 한 입장에서 10년 내에 잠깐 결혼할 때 우리 전세자금 1억 정도 받지 않아? 손주 태어났다고 또 돈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사 간다고 이제 전셋집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동안에 전세자금 1억, 2억 걸린 적 한 번도 없었어. 이때 다 걸려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가 걸린 게 있어요. 10년 내에 걸 본다 그랬잖아요. 10년 넘어가면 안 봐요. 그때 자녀한테 3억 2천만 원의 그 전세자금 증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펼쳐지냐? 그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그 당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인 건 월부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5천만 원 빼고 그 2억 7천 정도 되는 금액에 증여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 무신고했잖아요. 당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20%가 붙어요.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8, 9% 붙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한 90% 붙어요. 100%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때 세율이 20% 구간. 근데 상속세는 이 상속 돌아가신 시점에 보니까 재산가액의 상속세가 50% 세율이에요. 그럼 얘를 얹어요. 그래서 차익인
30%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 붙고 가산세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제 3억 정도 추징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속세를 대비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2차적 슬픔이라고. 첫 딱 돌아가시면 이제 3일장 하고 이제 49제나 뭐 이런 것들 지내시고 이제 막 상속 물건 정리하고 막 이런데 세금 딱 내잖아요. 근데 세금까지 내는 건 좋아. 그리고 상속은 신고한다고 안 끝나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신고서 넣으면 끝난다 생각하시잖아요. 이상 있으면 전화가 오고. 근데 상속세는 딱 신고서 들어가면 신고 세목이 아니에요. 결정 세목.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신고 잘했나 보자. 이제 시작할게. 그래가지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줘야 끝나는 세금. 근데 그 조사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일선 세무서는 10주. 재산가액이 좀 많으면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 말고 지방국세청에서 하는데 기본 3달. 그래서 살아생전에 막 생활비 받아도 뭐 안 걸린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딱 상속 한 번 경험하면 말이 확 바뀌어요.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 인지가 제로예요. 하다못해 공부도 안 해. 상속세는 자산가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분당에 그냥 아파트 한 채 있고 일반적인 스탠다드 형태의 상속이 뭐냐면 부모님이 평생 주택 한 채 이렇게 소중한 1주택 그리고 현금 2, 3천만 원 이렇게 돌아가셔요. 상속세 한 2, 3천만 원 나오겠지. 이제 각오를 좀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라서 이제 상속세 좀 계산해드렸어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1억 6천 나왔어요. 집값이 12억 정도. 그냥 바로 1억.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려요. 당연히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억 이상의 세금을 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안 내면 압류 잡고 공매로 넘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물건 담보 잡고 쪼개서 계속 매년 내는 거예요. 1억 6천에서 끝나지 않죠. 왜냐? 상속 취득세라는 게 또 있어요. 매매 취득세만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증여 취득세랑 상속 취득세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3.16%를 냅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가 한 8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3.16%면 취득세만 2,500이에요. 상속 받아도 세금 내고 그 취득하는 순간 또 세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억 8천, 9천 내야 돼요. 근데 그게 6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이잖아요. 6개월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월까지요. 12월 20일이다. 그러면 12월 말일자, 12월 31일부터 6개월. 1, 2, 3, 4, 5, 6월. 6월 말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돼요. 짧죠? 더 짧아져요. 왜냐? 돌아가시고 나서 3일장 치르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처리를 하다가 이제 시간 좀 정신 차리면 한 2달 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무사님 찾아가요. 이제 세무사 찾아가야 된다. 그치, 세금 내야 돼.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딱 가면은 그 금액을 딱 들어요. 2억 정도 내셔야 돼요. 2억이요? 청천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나랑은 뭔 세금이다. 이게 다 증여랑 생활비, 방금 말씀드린 명절상 용돈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 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케이스를 쫙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장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의 절차들을 몰라요. 하다못해 빚이 더 많으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근데 슬픔에 빠져 있다가 4개월 때 좀 정신 차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법적 기한 지났으니까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빚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상속, 말 그대로 부모님의 죽음을 가정하는 걸 대부분 꺼려요. 근데 알긴 알아야지. 죽고 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상속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국세청에서 연락 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2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그러니까 6억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의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부동산 실거래법상 써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실무를 알아야 돼. 그 대법 어떻게 쓰신지 아세요? 공인중개사님 전화해갖고 돈 어디서 나셨어요? 제 돈 6억으로 샀죠. 내 돈 6억. 그리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대장이 3군데서 와요. 부동산원, 시군구청, 국세청에서. 당신의 소득이 도저히 6억을 번 소득이 없었는데 어떻게 샀느냐. 월급 300으로 5년간 번 금액 해보니 2억인데 4억이 빈다.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금을 그러면 계좌 내역을 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꼼꼼히 쓰셔야 돼요. 내 자금은 번 돈, 근로소득으로 2억이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오피스텔 판 거 2억, 주식 판 거 1억,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빌렸다 1억, 그럼 1억 원은 또 차용증 쓰고 차용증도 제출해야 되고 이자를 지급했는지 그런 상세 내역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 부모님이 ATM에서 돈 얼마씩 뽑을 수 있는 거 아세요? 한 번 뽑을 때 얼마까지 뽑을 수 있어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ATM에서 한 번 뽑을 때 6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ATM에서 돈을 뽑아줬어요. 왜냐? 직접 계좌이체하면 걸릴까봐. 현금으로 하면 안 되니까. 9억 9천만 원 뽑을 수 있어요. 9억이요? 네. 그걸 왜 뽑아요?
15요? 165번. 계속 돈 거죠. 기계 바꿔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아셨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네. 그러면은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걸렸죠. 이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현금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현금을 안 쓰면 사실 알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돈 뽑아서 나한테 현금 줬어. 내가 안 쓰면 걸릴 일이 없겠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걸로 현금을 뽑아서 자녀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쓰라고 주는 거. 쓰라고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 금액이 커. 전세 이런 거란 말이에요. 9억 9천만 원 전세 준 게 걸렸어요. 왜 걸렸냐? 대부분 이걸 PCI 기법이라고 해요. P는 이제 property, 자산 증가. 9억 9천이니까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 늘어났어요. 플러스 C가 consumption, 소비. 너 5년간 보니까 한 2억 썼어. 이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시죠? 카드 사용 내역 있죠? 그 금액 얼마 썼는지 거기 다 나오죠? 총급이 얼마고 그 얼마 썼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연에 2천만 원 썼다. 2천만 원 5년 곱하면 얼마예요? 1억. 마이너스 I가 인컴이에요. 인컴. 소득. 근데 내가 5년간 번 금액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총급여로 계산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4대 보험 뗀 금액에서 그 다음에 신카 썼다며 2천만 원씩 4천만 원 벌었는데 얘 빼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럼 한 2억 되겠죠? 9억이 비네? 9억 어디서 나셨어요? 소명보다 바로 이제 증여 때리면 와. 안 되지. 그걸 증여의 추정이라고 그래요. 쉽게 가중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로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다 쓰면 되지. 그거 뭐 현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피디님,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상 현금 쓴 적이 언제세요? 없으시죠? 100만 원 이상 쓴 적. 하다못해 요즘 휴대폰 100만 원짜리도 현금으로 누가 사요? 카드 긁지.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엄마가 ATM에서 9억 9천 열심히 뽑아줬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맨날 뭐 제육볶음 먹으러 만 원씩 이렇게 갖고 가 쓰실 거예요? 몇 번을 먹어야 돼? 이해 확 가시죠? 쓰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렇게 받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목적이 대부분 나는 이걸로 부동산 관련된 뭔가를 한다. 아니면 주식 관련된 뭔가를 한다. 어떤 하나의 자산의 증식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는 거예요. 이거 월급쟁이 부자들 보시는 분 다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거 부모님한테 받아서 나 지금 이번에 코인 들어가야지. 주식 들어가야지. 부동산 들어가야지. 이거잖아요. 그럼 다 자산군이잖아요. 다 걸리겠죠. 그러면은 부모가 왜 큰 돈 주는 거 말고 아이 명의로 이렇게 조금씩 막 주식 사주고 통장에 돈 모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것도 사실 안 돼요.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해서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 대학생이야. 그럼 용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금방 뭐 교재도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자산을 증식했다? 그거는 생활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이 명의로 막 주식 몇 주 사줘. 성인 되면 줘야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는 거. 그런 거는 얼마까지 돼요? 그게 이제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10년간, 그다음에 성년일 때 5천만 원.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줘야 돼요. 왜냐면 그걸 꾸물꾸물 하고 있으면 10년의 기간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형성하려면 생각해보세요. 한 번 줘야 이게 올라가도 5% 올라갔을 때 2천만 원이 5%냐, 200만 원이 5%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모든 걸 다 보진 않을 테니까 가액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상속이 펼쳐지면 한번 정리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이 건강하시면은 일정한 뭐 용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갑자기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내가 혹시나 부동산을 팔거나 어떤 거래를 하는데 그게 1월 달이다. 그러면 제발 작년 세금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매매계약서를 10월이나 11월에 썼어요. 근데 잔금이 1월이야. 그러면 선생님의 양도소득세는 24년 세금이 아니라 25년 세금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다들 24년 세금 보면서 나는 다 이거 적용받네, 이거 적용받네. 이전도 나오겠네. 계속. 네, 그러다가 몇 억이 더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내가 직접 그거를 해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질문을 해라. 그래서 좀 무료로 질문 받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물어보시면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 홈택스에 1000바이트까지 질문 쓸 수 있어요. 근데 질문 쓸 때 정확하게 써야지 정확한 답변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금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